이 녹음을 하는 오늘은 4월 4일이고요. 피청구인 윤석열이 파면된 날입니다. 2주간 대본을 쓰고 준비하고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경북에 큰 산불이 났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인 야구장에서 사람이 죽었고, 성폭행 가해자들은 뻔뻔스럽게 사과도 없이 끝에 끝까지 가해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내란 수괴의 처벌이 4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둔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녹음할 자신이 없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오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딛고 저도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역사는 굽이굽이 휘어져 흐를지언정 절대 역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있고 앞서서 나갈 것이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시민입니다. 여전히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살아있음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많은 일들이 정리되지 않은 지금이지만 저는 저의 목소리로 미약하게나마 또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산불 피해에 깊은 위로를 전하고 창원 NC파크 희생자를 기리며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한 상식적인 처벌과 처분이 필요함을 힘주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좌절과 붕괴에 어느 때보다도 끈끈한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겠습니다. 2화의 오프닝이 정말 한 5번째 수정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후련한 소식으로 오늘의 녹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길게 남아있겠죠? 그러면 저도 저의 일상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니 근데 진짜 2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호스트 진짜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무탈하게 2화를 녹음하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한 호스트 진짜입니다. 지난 2주간 오프닝을 정말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얼마나 많이 수정했는지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BGM도 쓰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조금은 숨구멍이 트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밝은 목소리로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고정 오프닝 멘트를 만들지 못해서 조금 이렇게 뻘쭘하게 시작합니다. 첫 화가 라이브 된 후에 사실 아주 조금은 기대도 했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 삶이 180도 한 번에 달라지는 그런 상상? 물론 당연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딱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잘 들었다는 연락을 많이 받고 꽤 뿌듯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첫 화를 제 생일에 라이브 시킨 만큼 생일 축하 메시지랑 같이 응원의 메시지를 받아서 조금 자신감이 더 생긴 채로 이렇게 2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첫 화가 제 마음에도 꽤나 들었어요. 되게 마음에 들었던 완성물이었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애정이나 확신 같은 게 조금 부족한 편이라 창작물을 만들고 나면 항상 스스로 그거를 가열차게 피드백하느라 어지간하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팟캐스트 1화는 그래도 꽤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몇 년이 지나고 저도 나름 성장을 하고 그러고 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다시는 못 들을 아마추어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은 꽤 만족감이 커서 스스로한테 놀라는 중입니다. 첫 화를 들어보니까 녹음 초반부에 확실히 긴장을 했는지 좀 대본을 줄줄 읽는 느낌이 들어서 웃기기는 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 긴장이 좀 풀리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저만 이거를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남들은 눈치를 못 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눈치를 아무래도 챘더라고요. 근데 막 그걸 가지고 2번씩 재녹음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뭔가 이 팟캐스트를 하겠다는 취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더군다나 첫 화의 주제랑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다 서툴고 부족하고 뭐 어쩌고
그래도 그냥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놓고 저만 그걸 못 받아들이고 막 두 번씩, 세 번씩 녹음해서 수정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이걸 돌아보면서 아, 이럴 때도 있었지 하고 추억할 수 있겠죠. 그게 제 소기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들으시면서 볼 수 있는 이 썸네일, 대문 사진, 혹시 유튜브로 듣고 계시다면 계정에 있는 헤더 사진도 보이시죠? 이 디자인을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직접 아이패드로 막 그려서 해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워낙 손재주도 없고 디자인이라든지 뭔가를 그리고 만들고 하는 이런 미술 쪽 재능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제로에 수렴을 하는 상태인데 그래도 뭐라도 해놔야 되니까 뭐 그래도 하겠다고 엉망진창으로 그려서 걸어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라이브 하기 일주일 전쯤 보니까 너무 깊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너무 별로고, 너무 안 예뻐서. 그리고 이게 나름 저는 공을 들여서 해놓은 건데, 그냥 쓱 봤을 때는 되게 무성의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 예쁘고,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둬도 되나 하는 깁생 끝에 제 주변에서 가장 디자인을 잘하는 저희 과 언니한테 염치불고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흔쾌히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을 해줬고요. 처음 라이브가 되고 나서 여기저기다가 막 이런 거 했어 하고 자랑을 하니까 대문 사진 어떻게 한 거냐, 이거 너무 예쁘다, 고퀄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 직전에 제가 그려서 막 대충 해놓으려고 했던 그 사진들, 그런 그림들이 아찔해지더라고요. 그걸 그냥 뒀으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예쁘고 이 팟캐스트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좋은 최고의 디자인을 해준 경주 언니한테 샤라웃을 꼭 해야겠다 싶어서 서두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아무튼 조금은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전개를 기대하기도 했었는데요. 인생 역전은 당연히 그렇게 빨리 찾아오지 않았고요. 저는 인생 여전인 상태지만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꿈을 이룬다는 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대단히 무언가 인생을 크게 바꾸고 송두리째 변신시키는 것도 성취의 한 종류겠지만 삶은 여전히 그저 그런 대로 흘러가는데 아주 조금의 균열이 생긴 것도 역시 꿈에 도달한 것이고 이룬 것이고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 전자의 꿈만 진짜 꿈이라고 생각하고 목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 꿈이 뭐야? 라고 하면은 왠지 굉장한 것들을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루지 못하면 부끄러울 것 같고, 대단히 성공하지 못하면 민망해질 것 같고, 그래서 말하기가 꺼려지니까 그냥, 난 꿈 없어. 그냥 나는 그런 거 없어. 하고 넘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답답함을 느껴서 오늘의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꿈인데요. 진심과 순수함을 담은 작더라도 소중한 나의 진짜 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말하는 진짜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뭔가 대단히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나에게 큰 돈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사회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근데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꿈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혹은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 번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문득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딱 들었을 땐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으니 제가 먼저 총대를 메고 오늘 한번 제 진짜 꿈들을 읊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꿈에 대해서 깁생을 하게 된 아주 사소한 계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팀장님이랑 면담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진자님은 꿈이 뭐예요?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신 건데, 그에 대한 제 대답이 저는 연기예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사실 저희 팀장님은 되게 좋은 분이세요. 엄청 좋은 매니저이시고, 저희 회사나 팀도 분위기가 좋은 편이라 이런 말을 사실 재미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당장 뭐 연기학원에 가고 배우가 되려고 오디션을 본다거나 뭐 이럴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앞으로 또 모르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당장에 계획이 있어서 제가 막 연기가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딱히 그 순간 팀장님이 원하시는 대화의 결에 맞춘 꿈이 없었어요. 팀장님이랑은 이렇게 꿈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팀장님은 좀 꽤 큰 야망을 갖고 계신 분이라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자신의 사업체를 갖고 싶다,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요. 커리어 자체가 항상 꿈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가 서른이라는 나이가 되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팀장님에 비해서는 저도 되게 굉장히 연차가 낮으니까, 팀장님께서는 저도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뭐 여기가 이곳이 제 팟캐스트, 제 공간이라서 하는 솔직한 말이지만요. 저는 회사 안에 꿈이 전혀 없거든요. 1년 뒤에, 5년 뒤에, 그리고 뭐 10년, 20년 뒤에는 또 무엇을 해야 되나 하고 나 스스로를 그리면 그려볼수록 그 그림 안에 저는 회사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아, 뭐 내가 안 다녀봐서 모르는 거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먹고 살 길을 걱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더 또렷하게 제 인생의 꿈의 카테고리에는 뭔가 회사, 직장, 커리어 이런 것들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 말이 막 철없이 회사는 재미없어. 안 다닐 거야. 나 이거 의미도 없고 하기 싫어. 난 더 대단한 걸 할 거야. 뭐 이런 식. 로또 당첨돼서 때려치워버릴 거야. 이런 식의 그런 일차원적인 마음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의 회사에 성실하게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받은 그 돈으로 저의 이 회사 밖에 있는 꿈들을 차차 이뤄낼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런 것이 저는 직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체가 꿈이고 재미이고 뭐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그게 저는 아닌 거죠. 그래서 팀장님께 항상 저는 딱히 꿈이 없어요. 그냥 제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그날따라 제 꿈은 연기예요. 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신 팀장님은 그냥 하고 웃고 넘어가셨고요. 그날따라 꿈이 없다고 말하는 저 스스로한테 제가 지쳤거든요. 누군가 계속 꿈을 물어보는데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제가 무의식 중에 스스로를 폄하하게 되더라고요. 상대는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혼자서 괜히 나를 꿈도 없고 계획도 미래에 대한 진지한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이게 지레짐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감각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의 장점이자 때로는 단점인 깁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표면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드립다, 길게 파보는 거예요. 짜증. 처음엔 짜증이었어요. 왜 자꾸 나한테 꿈을 묻지? 그리고 나는 왜 거기서 짜증이 나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유를 막 파헤쳐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뭘 하려고 그러냐라는 말에 분명히 야기가 없는 것을 제가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짜증이 난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건데, 그럼 난 나중에 진짜로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런가? 그게 답답한가? 내가 답답한 지점은 무엇인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없나? 아닌데? 난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이렇게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그런 내가 생각한 내 꿈들이 이 앞에서, 이 장소에서 이 사람과 대화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말을 못했구나 싶었어요. 그럼 나도 꿈이 있는데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를 못해서 답답했구나. 그래서 짜증이 났나 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연기라는 꿈을 말하면서 그저 웃고 넘기고 당장에 더 이상의 질문을 할 수 없게끔 했구나. 내 방어 기제는 유머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당장 느낀 감정을 좀 스스로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 일을 타인한테 설명할 일이 생겨도 조금 더 감정을 배제한 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사고 체제가 물론 장점이 될 때도 있기는 한데요.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때도 있어가지고 단점이 될 때도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나도 꿈이 있다. 근데 내 꿈은 꿈도 아닌가? 라는 명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화 주제로 들고 오게 됐고요. 그 면담 이후로 팀장님과 저 사이에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도 팀장님의 꿈을, 그리고 아마 팀장님도 저의 꿈을 절대 서로 폄하하거나 얕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팀장님처럼 커리어 발전을 꿈꾼다든지, 팀장님이 저처럼 뮤지컬 배우를 갑자기 꿈꾼다든지 하는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뿐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낀 다음에 저는 저의 꿈도 스스로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진짜로 제가 꿈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그저 지금 다니는 회사 잘 다니고, 돈 열심히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굉장히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사실은 이 회사에 들어오면서부터 피부로 좀 느끼게 됐는데요. 저는 일화에서도 스스로 소개했다시피 굉장히 취향도 없고, 무난하고,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꿈도 없고 그냥 별일 없이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해왔는데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오니까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희 팀에서 저만큼 인생을 좀 빙빙 돌아서 산 사람도 없고 제가 그닥 뭐 대단히 많은 것들을 한 것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 중에서는 굉장히 별난 것들을 많이 한 별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저는 항상 진짜님 그런 것도 해봤어요? 진짜님은 뭐 안 해본 거 없잖아요. 약간 이런 말을 듣는 포지션이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낯설었어요. 저는 딱히 살면서 주변에서 가장 특이한 레벨로 산 감각이 없는데 여기에선 되게 독특한 인생으로 산 사람, 그런 주인공,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사 동료들은 제가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하는 이야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저 그런 거 실제로 해본 사람 처음 봐요 이런 말을 입사 초기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런가? 나 되게 진짜 인생을 빙빙 돌아서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여전히 그렇게 빙빙 도는 것들에 대한 꿈이 좀 많거든요. 회사에서 돈 열심히 벌어서 빙빙 도는데 쓰는 게 제 목표예요. 저도 어디서 본 말인데 인생은 모두 부업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본업이니까 부업에 목숨 걸지 말고 본래 할 일로 돌아오라. 제가 되기 전에. 라고 하더라고요. 출처 미상의 문구이긴 한데 제가 또 인문학을 전공했던지라 저한테는 좀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는 내내 교수님들이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너네가 하는 공부는 그거다. 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에 입각하면 저는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이 정말 정말 많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꿈을 하나씩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제일 가당치도 않지만 사실은 제일 원하는 꿈입니다. 저는 뮤지컬이 하고 싶어요. 이건 사실 제 친구들이라면 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감정을 드러내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항상 뭐랄까 중도, 중앙, 중심, 항상성 이런 걸 유지하느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고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어느 정도를 넘어가지 않게 스스로 관리하느라
되게 억눌리고 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감정을 막 표현하는 것도 여즉 서툴기도 하고요. 좋아도 그저 그런 척, 싫어도 괜찮은 척, 즐거워도 별로인 척, 슬퍼도 냉정한 척,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분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팀장님 앞에서 제 꿈은 연기예요 라고 말한 게 저의 가장 큰 진심이기는 했던 거죠. 마음껏 울고, 웃고, 내가 분장한 어떤 캐릭터의 감정이 마치 내 감정인 것처럼 막 표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늘상 해왔어요. 근데 왜 또 연기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뮤지컬이냐 한다면 저는 다 함께 합을 맞추는 그 앙상블의 파워가 너무너무 좋아요. 뮤지컬을 보러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솔로 넘버라든지 듀엣, 감정씬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좋지만 저는 누가 뭐래도 2, 30명이 함께 나와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짜서 맞춘 그 넘버를 함께 소화하는 그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장르도 쇼뮤지컬입니다. kinky boots라던가 맘마미아라던가 그런 것들이요. 최근에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생일 기념 뭐 겸사겸사 뮤지컬 알라딘 초연을 하는 걸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알라딘에서 눈물을 한번 흘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뭐 자스민이 자파랑 싸울 때 답답해서 막 이 궁을 나가고 싶다고 할 때 뭐 알라딘과 자스민의 A Whole New World 절대 진짜 다 아니고 가장 첫 번째 넘버 그러니까 1막 첫 장 프롤로그라고도 하고 서막이라고도 하고 인트로라고도 하는 그 뮤지컬의 가장 첫 장 있잖아요. 알라딘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넘버를 하셨는데요. 저는 또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왠지 저는 앙상블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엄청난 쇼 부분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커튼콜 때도 눈물 엄청 나고요. 근데 거기 배우님들은 정말 아무도 울지 않으시거든요. 당연히. 왜냐면 눈물 연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울지 않으시는데 막상 또 눈물 연기를 하는 그런 감정씬에서는 저는 또 잘 울지 않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부분은 오직 궁극의 앙상블 넘버 부분입니다. 제가 킹키부츠를 23살 때 런던에서 혼자 처음 봤었는데요. 그때 정말 1막 피날레인 Everybody Say Yes라는 넘버가 있어요. 그 넘버에서 사연 있는 여자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 3층에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짤막하게 하자면 그 넘버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신나고 희망차고 멋진 넘버거든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쇼뮤지컬 1막 피날레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진짜 신나는 앙상블의 정점 같은 넘버인데 당연히 신파라고는 전혀 조금도 끼어있지 않는 부분인데 그 외국 극장 3층에서 양옆에 눈치도 안 보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되게 오래 남아있어요. 전 지금도 되게 생생해요, 그 느낌이. 이 사태에 대해서 왜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수도 없이 많은데 사실 뭐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만한 답은 못 찾았어요. 이런 걸 가지고 오은영 박사님께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아직도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요. 갈망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은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나 봐요. 아주 많은 사람들과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질주하는 모습이 부럽나 봐요. 뮤지컬은 정말 많은 배우들이 한 씬에 나와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넘버가 완전히 완성되잖아요. 그런 진한 연대감, 물론 행복까지도 표현하는 연기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그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을 한 앙상블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저도 그게 되고 싶나 봐요. 너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눈물이 났나 봐요. 물론 이제는 정말 몇 년 동안 많은 눈물의 앙상블 무대를 보고 나름의 결론을 이렇게 내린 뒤라서 이번 알라딘 관람 때는 눈물을 그냥 글썽 하는 정도로 끝내고 나 이거 또 하고 싶나 보다 하기는 했는데
이런 마음의 정체를 몰랐던,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던 23살 때는 뭐 이렇게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저 엉엉 운 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저는 5개 국어를 하는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게 또 그나마 뮤지컬이 하고 싶다 이런 말보다는 외국어 잘하는 게 꿈이라는 말은 조금 상대적으로 밖에서도 내밀 수 있는 꿈이기는 한데요. 여기에 딸려오는 질문이 항상 그래서 뭐? 그래서 그걸로 뭐를 할 건데? 였어요. 저는 근데 외국어를 잘하는 게 그냥 잘하는 게 그저 그 자체로 꿈인데 이걸로 뭘 할 거냐고 물으면 사실 또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꿈이 아니라고 폄하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 일본어를 한다고 해도 일본에 가서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 저는 독일어를 전공했었거든요. 독일어를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연습하고 배우겠다고 해도 독일로 이민 갈 것도 아니고 독일계 회사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또 못했어요. 그치만 그저 잘 하고 싶어요. 5개 국어를 하는 할머니.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그리고 다섯 번째 언어는 아직 조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자체가 저의 꿈입니다. 뭘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배움. 대학 때 교수님들은 언어는 목적이 아니다,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대학교에서 이야기고, 저희가 전공생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일 수도 있죠. 그치만 저는 이미 독일어가 아닌 것으로 밥 벌어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지금은 언어 공부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소하지만 중요한 목적처가 다들 있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일본어를 다시 배우고 있는데 일본 시골로 한 달 살이를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가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다녀오고 나면 조금 더 향후에는 더 많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언어를 전공하면서 느낀 건 정말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독일어를 배우면서 독일에 가볼 기회도 많이 있었고 그런 기회를 잘 잡아서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언어를 알고 가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공부라는 게 삶의 해상도를 올리는 행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360p로 보던 세상을 4K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행위. 그리고 저의 교수님이 문학은 그들의 문화를 거시적으로 보는 방식이고 어학은 반대로 미시적으로 보는 방식이다 라고 수업 중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도 굉장히 오래 남아요. 언어라는 게 되게 신기해서 그 나라의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날씨가 다양한 곳이라 날씨를 표현하는 단어,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문장의 형식에도 그 나라의 문화가 녹아있는 게 좀 흥미롭고 재밌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일본어를 배우면서 또 느끼는 건 일본어는 거절을 강하게 하는 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must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때는 뭔가 뭐가 안 된다, 이거를 꼭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어를 되게 많이 사용해서 표현을 쿠션을 많이 깔더라고요. 이게 정말 문화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 문화를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간다 치면 그 나라의 알파벳을 외우고 가는 걸 좋아해요. 지나다니면서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여행이 훨씬 재밌고 다채로워지거든요. 말하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흥미나 재능에 관련된 꿈인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왜냐면 언어에 재능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사람마다 각자 쥐고 태어난 재능이 다르기는 하잖아요. 저는 뭐든지 따라하는 걸 잘해요. 학교에 한 명씩 있던 선생님 성대모사 잘 하던 애였고요. 그렇게 커서 대학 가서 교수님 성대모사 잘 하는 애가 됐었고, 요즘도 뭐 따라하고 성대모사 하는 거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외국어 배울 때는 꽤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언어를 말하고 발음하고 이런 거는 어쨌든 모국어 화자가 아닌 제가 모국어 화자들을 따라하는 과정이기는 하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언어적 재능이 있다면 눈치입니다. 제 눈치가 빠르거든요. 근데 언어는 눈치가 절반인 것 같아요. 특히 학습 초반에는 눈치로 알아듣는 게 좀 큰 역할을 해서 물론 어느 선 이상으로 발전을 하려면 개인의 노력이 정말 피나게 필요한 것이 언어 학습이긴 한데요. 아무튼 저는 눈치가 빨라서 독일어도 되게 빠르게 처음에 습득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 원어민 스피킹 수업을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에 아베체대도 모르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눈치로 때려 맞추고 때려 대답하고 했던 경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이런 것도 어떤 재능의 영역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되게 재밌게 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내가 못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앞서 말했던 미술적 재능 같은 거, 디자인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건 저는 아예 못하는 건데 누군가는 이걸 감각을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혹은 또 제가 못하는 거, 꾸준히 뭔가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성대모사랑 눈치를 타고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저마다 잘하는 걸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흥미를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저의 두 번째 꿈은 그래서 그렇게 외국어에 통달한 할머니가 되는 게 꿈입니다. 외국어를 해서 뭘 이루겠다든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겠다든지 하는 수단으로서의 꿈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인 그런 꿈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 팟캐스트를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이거는 그래도 이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늘 창작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만들어내고 싶기는 한데 사실 또 그만큼의 창의성이라든지 참신함이 막 제 안에 들끓어오르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뭔가를 편집하고 가공해서 한 편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좋아요. 재밌어요. 편집 프로그램을 처음 손에 잡았던 건 고등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뭐 이런 대단한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윈도우 편집기 같은 기본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시 XP였나?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사양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편집 기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기술과정 시간에 과제가 팀별로 하나의 요리를 완성시키고 그 요리를 완성시키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출해라 였거든요. 말 그대로 기술이랑 가정을 동시에 평가하는 그런 수행평가 과제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편집을 맡았었고 저는 그때가 처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 날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 재미에 눈을 떠버렸어요. 그때는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 이렇게 핫할 때도 당연히 아니었고, 그래봤자 UCC 공모전? 이런 정도가 유행을 간신히 하던 때였는데요. 물론 그때 만들었던 동영상을 지금은 정말 눈 뜨고 못 볼 퀄리티지만, 그때는 저희 팀이 다 같이 최고점도 받았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엄청 들었었어요. 너는 스토리를 구성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그 한마디. 살다 보면 되게 사소한 한마디가 꿈을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일을 업으로 삼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는 여전히 편집이 너무 재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이야기 한 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그냥 되게 몰입감 있고 재밌어요. 사는 게 바빠지고 먹고 살 길을 걱정하면서 손을 뗀 지도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정말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지난번 1화를 만들면서 대전 녹음본을 편집하는데 여전히 정말 재밌었고 예전에는 영상을 주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영상은 훨씬 더 공수가 많이 들어가지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막 영화 정도의 작품을 내는 게 아니더라도 그게 꽤나 종합예술 행위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정말 고생스럽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한 땀 한 땀 만드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있고 그 화면만 들여다보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물론 그걸로 대단한 성공, 그러니까 대단히 돈을 번다거나 내 직업이나 커리어가 되지는 못했지만 뿌듯하고 즐겁고 재밌었어요. 뭐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 몰입한다, 몰두한다, 이런 감각을 느낀 게 저는 그 동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편집하던 때가 처음이라 그런 매력에 푹 빠졌었지만 정말 영상 편집이랑 제작 뭐 이런 건 시간도 공수도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 가지고 이게 꾸준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나는 먹여 살려야 할 내가 있고 1인 가구로서 저는 저희 가구를 책임지는 가장이거든요. 그래서 취미로 그냥 즐기기에는 영상을 찍는 것부터가 내 손을 거쳐야 되는 일이라 좀 오래 지속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런 나만의 작품을 만든다는 거에 대한 갈망이 꾸준히 있었고, 그렇게 새로 시작하게 된 창작 활동이 바로 이 팟캐스트입니다. 나로 하여금 창작을 계속하게 하는 것, 꾸준히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저의 꿈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뮤지컬 이야기랑 조금 이어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선생님의 그때 그 칭찬 한마디에 고등학교 내내 연출과를 꿈꾸던 학생이었어요. 뭐 이래저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연출과도 뭐 연영과도 가지 못했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저의 꿈은 PD 혹은 뭐 무대 연출가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은 방송보다도 저는 눈으로 직접 보는 무대가 훨씬 더 좋아서 되게 웃기긴 한데 구체적으로 개그 콘서트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유머라는 거, 코미디라는 것이 저는 무대 극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는 또 기니까 나중에 또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저는 제가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고 차마 생각하지 못해서 연출을 꿈꿨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랄까 연예인, 배우? 아무튼 뭐 무대에 서는 쇼맨을 꿈꾸기에는 조금 척박한 환경이었어서 아예 뭐 포기를 했다기보다도 처음부터 꿈꾸지도 못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그 무대 근처에 있고 싶기는 하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싶다는 마음이 합쳐지다 보니까 늘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나. 이렇게 뭔가 엇나갔던 어린 시절의 꿈이었긴 한데 지금 또 30살 먹고 생각해보니 그마저도 진심이기는 했다. 그런 어린 날의 꿈이었고 오히려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의 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꿈이야말로, 이 세 번째 꿈이야말로 지금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완벽히 이룬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는 지금 제 무대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제작하기도 하면서, 편집도 하고, 이 무대에 서는 쇼맨이기도 하니까 17살 때의 꿈이 그래도 조금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스스로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꿈 외에도 저는 자잘자잘한 꿈들도 너무 많아요. 전 여행을 좋아해서 여전히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가 돼서 따뜻한 나라에 쭉 살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물리도 좋아하거든요. 물리학. 물리, 천체 이런 분야의 과학도 좋아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가을 야구에 가는 것도 제 꿈이에요. 그들의 꿈이기도 하겠지만 제 꿈이기도 하고요. 일본 프로야구 리그 MPB의 경기를 보러 가는 것도 꿈이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복근을 가지는 거 이런 것도 항상 꿈이었는데 사실 제가 말한 모든 꿈들 중에 가장 어려운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을 비혼주의자인지라 저랑 그래도 미래를 약속한 친구랑 빨리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도 여전히 꿈이고요. 모차르트랑 베토벤을 사랑한 우리 엄마랑 독일에 가보는 것도 꿈이고요. 1년에 책을 100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꿈이고
저는 이렇게나 꿈이 많은 사람인데 왜 어디 가서 그냥 꿈은 없고 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박명수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왜 이 많은 꿈들은 없는 셈 치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 커리어에 대한 고민, 직업과 직종에 대한 성찰도 물론 중요합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너무 현실에 발붙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뜬구름만 잡는 사람의 허황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살게 하고 내가 오늘도 내일도 1년 뒤에도 살고 싶게 하는 것들은 이런 꿈이더라고요. 아, 내가 가을 야구는 보고 죽어야지. 40살이 되기 전에는 오로라는 꼭 봐야지. 책 많이 읽고 팟캐스트 열심히 해서 언젠가 제작자라고 불리는 날도 살아봐야 하니 풀리지. 등등등 이런 꿈들이 여전히 제 삶을 지탱해주고 제가 살아갈 날들을 힘있게 붙잡게 하고 그렇게 나아갈 목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없으면 결국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성이 있는 채로 태어난 지식의 영장류이고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회를 향해 항상 질문을 하는 인간이잖아요. 왜 살아야 하지? 무엇을 하기 위해 나는 살아있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은 어쨌든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인류를 관통하는 철학이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필수적인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각자의 답을 각자가 찾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어렵고 힘든 거는 남의 답이 제 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팀장님의 답이 제 인생의 답까지는 될 수 없었던 것처럼요. 끊임없이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의심하면서 남은 몇십 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에 대한 답들이 바로 각자의 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심하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까지도 꿈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건 그냥 놀고 싶다는 소리 아니야? 라는 선상에 걸려서 다들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제 꿈을 이렇게도 많이 끄집어낼 수 있었듯이 오늘의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주 사소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도 기쁠 것 같아요. 다채로운 삶을 살고 삶의 목적을 갈구하는 인간의 본질적 물음에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것, 꿈. 우리는 서로의 꿈을 궁금해하고, 묻고, 대답하고, 대화하며 자신의 저변을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꿈을 아주 궁금해하고 있을 테니까 각자가 아주 많은 꿈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화를 마무리하며 여전히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창원 NC파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추모와 위로를 전합니다. 이 원고를 쓰기 시작했을 무렵 오프닝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클로징도 추가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보들, 그리고 가슴 아픈 비보에 마음만 무거운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때가 많은 요즘을 살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미리 짜둔 기획과 스크립트 내용을 대폭 수정하지 못해 한 번 더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옳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는데요. 그럴 때 내가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또 무거운 분위기로 끝을 맺게 됐네요. 여러분들의 모든 꿈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마음 아픈 어른들을 함께 위로합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니 근데 진짜의 인스타그램, X이자 트위터에 소식을 보내셔도 좋고 메일이나 들으시는 플랫폼의 댓글들로 감상평을 남겨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나 받고 있으니 오다가다 많이 들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3화에서는 저의 또 다른 첫 도전, 미디어 리뷰로 게스트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